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독일계 스위스인이고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숙님이 옮겨주셨고 해원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남부 독일의 칼브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브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헤세에게 많은 꿈과 추억을 주었으며 이후 헤세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와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는 모두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특히 헤세는 신학자이며 인도학자인 외조부 헤르만 군데르트로부터 많은 정신적 감화를 받았고 그의 영향으로 인도의 종교사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헤세가 15살 때 신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뛰쳐나오고 퇴학을 당했을 때 그의 부모는 절망의 나날을 보냈지만 외조부는 너는 천재 여행을 한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헤세는 신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퇴학, 자살 미수와 정신병원에 입원, 1차, 2차 세계대전, 반전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인한 독일 정부로부터의 탄압,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 그리고 스위스로 국적을 바꾸는 등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가 끝내 알을 깨고 나와 결국엔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여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헤세를 향한 외조부의 신뢰와 정신적 감화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이 그렇듯 헤세의 이러한 고난은 그에게 끊임없는 고뇌와 탐구를 하게 했고 이는 그의 문학세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성장소설 데미안은 그의 나이 40살인 1917년에 쓰기 시작했으며 그 자신이 10살부터 20살까지 자신의 내부에서 폭풍우를 겪으며 방황하고 고뇌하다 마침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에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출간된 이 책은 패전 후 혼란 속에서 정신적 출구를 찾고자 했던 독일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에게 신인 문학상인 폰타네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자가 기성작가인 헤세라는 것을 밝히고 신인상은 반환했습니다. 1916년 헤세는 심한 노이로제로 융의 제자 J.B. 랑 박사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프로이드와 융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이는 작품 속에서 싱클레어가 자주 꿈을 꾸고 그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싱클레어는 실패한 성직자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많은 내적 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에게는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경험과 고뇌의 자산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이끌었지만 싱클레어는 마침내 자신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데미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폭풍우를 겪으며 방황하고 고뇌하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고 살아볼 것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무엇을 꺼내어 세계에 줄 것을 그리고 세계와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100여 년 전에 쓰인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인간적 고뇌와 방황을 이렇게 세세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발췌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와 정성껏 번역해 주신 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1. 두 개의 세계. 내가 10살 되던 해 조그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무렵의 체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무렵의 나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그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아니, 사실은 더 작은 세계, 내 양친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이 세계는 그 대부분이 아주 정든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이자 사랑과 엄격함이며 모범과 가르침이었다. 이 세계에는 부드러운 빛, 밝음과 깨끗함이 속해 있었고 부드럽고 정다운 이야기와 깨끗이 씻은 손과 말끔한 옷차림, 훌륭한 예의범절이 깃든 곳이다. 아침 찬미가를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이 세계 속에서였다. 이 세계 속에는 미래로 통하는 똑바른 길이 있었으며 의무와 죄, 옳지 못한 생각과 고해, 용서와 선량한 의도, 사랑과 존경, 성서의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멋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산림청 직원의 아들이 우리 학급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따금 나에게 왔다. 그들은 난폭한 소년들이었지만 선량하고 허락된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전에 경멸하던 이웃 소년들인 국민학교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아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10살을 넘지 않았던 무렵의 어느 날 방과 후에 이웃의 두 소년과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세며 거칠게 생긴 13살쯤 되어 보이는 국민학교 학생인 양복점 아들 프란츠 클로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꾼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이 프란츠 클로머를 잘 알고 있어서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벌써 어른 티를 냈고 젊은 공장 직공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나는 프란츠 클로머와 같이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였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당장 교제를 끊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프란츠에 대해 더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다른 애들과 함께 친구로 나를 취급해 주는 것이 기뻤다. 내가 그와 함께 있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명령했고 그것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습관인 것처럼 우리는 명령대로 복종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소년들은 학생들이 할 만한 용감한 행동이나 나쁜 장난에 대해서 자랑했고 위대한 행동처럼 뽐냈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의 침묵이 오히려 남의 눈을 끌어 프란츠를 성나게 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두려웠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프란츠에게 붙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나의 옷과 행동부터가 도전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양갓집 자식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일이 벌어지면 곧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도 불안스러운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어마어마한 도둑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나는 동급생들과 라이네트와 황금빛 나는 파르메네와 같은 최고 품종의 사과를 훔쳤다고 말했다. 두 아이는 기대에 차서 침묵하고 있었으나 프란츠 클로머는 교활하게 실눈을 뜨고
뚫어져라고 나를 쳐다보더니 위협하듯이 물었다. 정말이냐? 물론이지. 맹세할 수 있니? 나는 좀 겁이 났지만 곧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천지신명에 걸고라고 말해봐. 천지신명에 걸고 하고 나는 말했다. 좋아. 하더니 프란츠는 얼굴을 돌렸다. 우리가 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고 겁먹은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건 없잖아. 하고 프란츠는 웃으면서 말하고는 우리는 가는 길이 같거든. 하고 덧붙였다. 우리가 집 앞에 다다라서 우리 집 문들과 뭉툭한 노스의 손잡이들과 창문에 비친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을 보았을 때 나는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돌아왔구나. 아, 집으로, 밝은 세계로, 티 없이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왔구나. 내가 문을 열고 재빨리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할 때 프란츠 클로머가 내 뒤를 따라 억지로 들어왔다. 마당에서 밖에 빛이 비치지 않는 차갑고 어두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는 내 팔을 붙들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야, 그렇게 서둘지 마. 넌 알겠지? 프란츠는 조용히 말했다. 물방앗간 모퉁이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가를, 그것이 누구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지.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걸 들었어. 그리고 주인이 누가 사과를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2마르크를 준다고 말한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뭐? 뭐라고? 하고 나는 외쳤다. 그렇지만 넌 그에게 일러바치진 않겠지. 그의 명예심에 호소하는 따위는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배신쯤은 죄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하게 느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같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프란츠는 웃었다. 나는 가난한 놈이야. 우리 아버진 너희 아버지처럼 부자가 아니야. 내가 2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나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아마 주인은 더 많이 줄지도 몰라. 프란츠, 나는 흥분해서 쉰 목소리로 간청했다. 제발 내가 무얼 해야 되는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그는 교활한 눈을 뜨고는 나를 살펴보고 웃었다.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2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나는 그걸 마다할 부자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만 넌 부자야. 시계까지 있잖아. 나에게 2마르크만 주면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나는 그 이치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마르크라니. 나는 돈이 없는 걸 하고 나는 슬프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좋으니 2마르크를 가져와라. 학교가 끝난 다음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겠다. 이제 얘기는 끝났다.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각오해. 하고 말한 프란츠는 무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으로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의 생활은 이제 엉망이 되었다. 나의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악마와 손을 잡은 데 있는 것이다. 왜 나는 그에게 아버지에게 한 것보다 더 복종했던가? 왜 나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 말했던가? 왜 나는 그것이 영웅적 행위인 듯이 그런 범죄를 뽐냈던가? 지금 악마는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며 적은 나의 뒤로 바싹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어른의 행동과 영웅의 흉내를 냈고 이제 그 행동의 결과를 나 스스로 수습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시간이 너무 늦었잖니? 하시며 왜 아직도 누워있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만 토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니 다소 편안해진 것 같았다. 나는 대체로 대단치 않은 병에 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때는 차나 마시며 오전 내내 누워있을 수 있어 좋았다. 또 어머니가 집안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생선 장수와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가끔 그러했듯이 지금 몸이 조금 아픈 것으로는 나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학교에 가지 않게는 해주었으나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클로머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하였다. 11시에는 시장에 가야만 했다. 돈도 없이 클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단지 내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 작은 저금통을 빼내야만 했다. 양말을 신은 채 어머니 방에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내 저금통을 꺼내올 때 내 마음은 언짢았다. 이제까지 나는 단지 과자나 과일 따위를 훔쳐먹은 일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자신의 것이긴 했지만 나는 돈을 훔친 것이다. 이로써 나는 다시금 한 발자국 클로머에게로 또 그의 세계로 가까이 갔으며 그것을 차츰차츰 실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떤 나쁜 결과로 끝날지라도 되돌아설 수는 없었다. 나는 불안스러운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세어보았다. 66페니밖에 되지 않았다. 프란츠 클로머는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았다.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나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듯한 눈짓을 보내고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밀집히 쌓인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 변두리에 새로 건축 중인 집 앞에서 멈췄다. 클로머는 벽 뒤로 가더니 나에게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돈 가지고 왔니? 그는 쌀쌀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꼭 움켜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돈을 그의 편편한 손바닥에 쏟아놓았다. 65페니이구나. 응, 내가 가진 전부야. 그게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 이것은 내가 푼푼히 저금한 돈이야. 그건 네 사정이야. 난 알 바 아니야. 너는 나에게 아직도 1마르크 35페니의 빚이 있어. 언제 그걸 받을 수 있지? 응, 꼭 갚아줄게, 클로머.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좀 더 기다려줄게.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때 꼭 가져와. 너는 내 휘파람 소리를 알지? 나는 그때부터 자주 이 휘파람 소리를 들었고 내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휘파람 소리의 노예가 되었고 그것은 이미 나의 운명이었다. 휘파람 소리가 날 때면 불편한 마음이지만 나는 그를 따라 나서야만 했고 옳지 않고 증오스런 장소로 지저분한 곳에 이르러 클로머에게 변명을 하고 돈에 관해 재촉을 받아야만 했다. 나의 생애에서 그렇게 괴로운 심정에 빠진 적은 없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희망을 잃고 굴욕감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 무렵의 상태는 일종의 정신착란이었다. 우리 집의 정돈된 평화로움 속에서 나는 유령처럼 겁을 먹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고 다른 가족들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한 시간도 나의 불행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카인. 나의 고민에 대한 구원의 손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 구원과 함께 어떤 새로운 것이 나의 생활에 들어와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 우리 라틴어 학교에 신입생 하나가 전학해 왔다. 그는 이 도시로 이사온 돈 많은 미망인의 아들로 가슴에는 아직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상급반으로 나이가 몇 살 위였으나
다른 학생의 주목의 대상이었으며 나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뒤를 따라왔다. 같이 갈래? 그는 정답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에 그에게 내가 사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아, 거기야? 그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참, 내가 아까 너희들 공부 시간에 같이 있었어. 그는 생기 있게 웃었다. 표적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카인 이야기였지? 그 이야기가 너는 재미있었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카인의 이야기를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누군가가 싸우다가 아우를 때려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후 그가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그가 그러한 비겁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표적으로서 표창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야. 그렇구나. 나는 흥미있게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나를 매혹시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달리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니?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아주 간단해. 사실 이야기의 발단이 된 것은 그 표적이야. 그 표적은 우표의 소인과 같이 실제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무엇인가 알아볼 수 없는 기분 나쁜 것이 있었고, 눈초리에는 사람들이 늘상 보던 것보다 좀 많은 정신력과 대담성이 번뜩이고 있었지. 그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를 두려워해. 그들은 그 표적을 가졌지. 그러니까 그 표적을 사실 자체로서 하나의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설명한 것이지. 이 표적을 가진 사람은 흉측한 놈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지. 오라, 용기와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겁나게 하거든. 두려움을 모르는 무서운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사람들이 견디어낸 공포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그들에게 별명과 지어낸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렇다면 카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성경 속의 이야기는 원래 사실이 아닌 거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는 항상 정말이지만 그것이 사실대로 기록되고 그것이 그 옳은 대로 설명되지는 않아. 간단히 말해서 카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에게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어붙인 거야. 그렇다면 너는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정말 믿니? 나는 몹시 놀라고 감동이 되어 물었다. 응, 물론 확실히 그것은 사실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였던 거야. 그게 정말로 자기 형제인지 어떤지는 의문이야.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형제야. 어쨌든 약한 자들은 그만 불에 휩싸여 한탄하고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왜 당신은 그 강한 자를 간단히 죽여버리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지.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거든. 하느님이 그에게 표시해 주었다 라고 말하지.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런 속임수는 생기는 걸 거야. 참,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럼 잘 가라. 그는 알테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혼자 남게 된 나는 누구한테 매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멍해 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살고 있었으며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대단히 깊게 다른 세계 속에 빠져들어
떨어지고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마음이 내킨 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가? 그렇다. 지금 하나의 추억이 나에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 나를 질식시켰다. 나의 지금의 비참이 시작된 바로 그 저주스러운 밤에 아버지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와 예지를 한 번에 꿰뚫어 보고는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때 카인이 되어 표적을 가졌던 나 자신은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표시이고 나는 사악함과 불행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하고 착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다.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과 비겁한 자에 대해서 데미안은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했던가. 그 자신, 데미안 자신이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그가 카인을 닮지 않았다면 왜 그를 변호하는 것인가? 왜 그는 다른 사람들, 즉 본래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이 없었다. 그것은 샘 위에 떨어진 돌멩이였으며 그 샘은 다름 아닌 내 어린 영혼이었다. 그리고 카인, 고의적인 살인, 표적을 내포한 문제 등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식과 의혹과 비평에 대한 나의 탐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란츠 클로머와 나는 어쩔 수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늘 아주 강렬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고 힘과 생활을 이 그늘 때문에 잃어버렸다. 다른 꿈속에서는 가끔 클로머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올라탔고 더욱 나쁜 것은 그의 힘있는 영향력으로 억눌러서 무서운 범행을 저지르도록 나를 유혹하는 꿈을 꾼다는 것이었다. 내가 반쯤 정신이 나가서 깨어난 가장 무서운 꿈은 나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발작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클로머는 칼을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으며 우리는 어떤 골목의 나무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누군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클로머가 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자가 찔러 죽여야 될 작자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깨어났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를 억압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클로머는 나에게 광장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돈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클로머에게 적어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도록 2조각의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모퉁이의 어느 곳에 서서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는 데 익숙해 있었다. 나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을 감수하듯이 그것을 감수했다. 이윽고 클로머가 왔다. 잊지 않게 미리 말해두겠는데 다음번에는 네 큰 누나를 데리고 나와. 이름이 뭐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놀라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네 누나와 사귀고 싶단 말이야. 훗날 틀림없이 잘 될 때가 있겠지. 넌 누나를 데리고 산보를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그가 사라진 뒤 그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게 나에게 희미하게 짐작되었다. 나는 아직 철부지 어린애였으나 소년, 소녀들이 좀 나이가 들면 비밀을 갖고 서로 추잡하게 금지된 짓을 한다는 것에 관해 주워들은 소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안 하리라는 나의 결심은 곧 확고해졌다. 절망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나는 텅 빈 광장을 서성거렸다. 나는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상태에 젖어들었다. 그때 시원스럽고 마음속 깊은 데에서 울려나오는 나직하나마 뚜렷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너였니? 나는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다니.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나는 너를 좋아하거나 내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네 마음속이 어떤가를 알아내고 싶어. 거기 대해서 나는 첫 한 발자국을 벌써 내디뎠지. 나는 너를 놀라게 했거든. 너는 놀라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너를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몇 마디 더 묻겠어. 아까 저쪽으로 사라진 녀석, 이름이 뭔지 너는 알지? 프란츠 클로머 말이냐? 됐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욱 친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해둬야겠어. 클로머인가 뭔가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나는 그의 얼굴만 보고도 그가 불량배라는 것을 알았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걸 너는 알고 있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만일 네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면 넌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알아듣겠니? 너는 클로머의 손에서 벗어나야 돼. 만약 좋은 방법이 없다면 그를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감명을 받게 되고 내 마음에 들게 될 거야. 난 물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다시 불안해졌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생각났다.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모두가 마땅치 않게만 여겨졌다. 클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일러 골목에서 나를 향해 똑바로 내려오고 있던 프란츠 클로머와 맞부딪혔다. 그는 나를 보자 흠칫 놀라는 태도로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피해 획 돌아서 가버렸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당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나를 보고 도망치다니 말이다. 나의 악마가 나를 두려워한 것이다. 기쁨과 경의가 내 몸을 휘감았다. 그럴 즈음에 어느 날 나는 데미안을 만났다. 잘 있었어, 싱클레어? 나는 네가 어떻게 지내나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그 클로마란 놈은 이젠 너한테 찝적대지 않지? 네가 그랬구나. 하지만 대관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니? 나는 단지 너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와 이야기하고 그가 너를 편안히 놔두어야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을 뿐이야. 아무리 그에게 캐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버렸다. 내가 오늘날 확신하고 있는 바는 만일 그가 나를 클로머의 발톱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생 동안 병들고 타락했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예전과 같은 학생이 되었다. 빨리 본래의 균형과 휴식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며 여러 가지 증오스러운 것과 위협적인 일들을 밀어내서 그것을 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처나 인상을 남기지도 않고 나의 죄와 불안의 아주 오랜 역사는 놀랍게도 빨리 나의 기억에서 떨어져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조력자, 구원자를 마찬가지로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 것도
지금의 나에게는 이해가 간다.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난 바로 다음 날, 나는 이제까지 꼭 그렇게 해보리라고 갈망하며 바라던 그 일, 즉 고해를 했다. 나는 가정적인 모범 소년이 되었고 이전보다도 더욱 누나들과 잘 놀았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구원을 받은 자와 개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불렀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다. 지금 나는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뻗쳐 예전의 낙원과 작은 세계에 달라붙었으며 귀향을 했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절대로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유혹자이며 나를 제2의 세계, 사악하고 나쁜 세계로 연결시켰다. 나는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고 어머니의 품으로 울타리 둘러친 경건한 유년 시절의 안전 속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종속적이고 어린애같이 행동했다. 클로머에 대한 종속을 새로운 종속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속을 옛날에 사랑하던 밝은 세계의 예속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세계가 유일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데미안을 의식하고 자신을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그의 이상한 사고에 대해 불신을 가진 나로서는 그것이 올바른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데미안은 양친들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나를 자극과 충고로서 조롱과 웃음으로써 더욱 자주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아, 이제야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장애가 많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한 반년 뒤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서 산책 중에 아버지에게 많은 사람들이 카인을 아벨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시면서 그것은 새로운 점이 없는 해석이라고 나에게 설명하셨다. 이런 해석은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에 떠돌았으며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종파도 있었는데 그중 한 종파는 카인파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의 교파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악마의 유혹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인이 올바르고 아벨이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며 따라서 성서의 하느님은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 하느님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셨다. 어쨌든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다. 3. 죄인.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도 천천히 깨어나는 성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 감정은 적으로서, 파괴자로서, 금지된 것으로서, 죄악으로서 엄습해왔다. 나에게 소년 시절의 종말을 고해준 감정과 헛된 꿈은 이야기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생겼다는 것이다. 일찍이 프란츠 클로머였던 것이 지금은 나 자신의 내부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외부의 다른 세계는 다시금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나의 비극의 다른 중요한 인물은 막스 데미안으로 그는 내 주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점차 그가 가까이 와서 다시금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의 실체가 어떤가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우리 모두와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은 알았다. 나는 몇 살을 더 먹은 뒤에야 비로소 다시 그와 가까운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종교 문제에 관한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틈이 생겼다. 어디까지나 데미안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나는 그부들의 생각과 아주 달랐다. 적어도 그가 나에게 알게 한 설명을 나는 항상 기쁘게 만족을 가지고 따랐다.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대담한 해석을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보고는 아주 옛날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데미안은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명상에 잠겨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 싱클레어. 바로 두 도둑에 대한 일말이야. 세 개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은 굉장해. 그러나 이 정직한 도둑에 대한 감상적인 성경 이야기를 좀 봐. 맨 처음에는 그는 범죄인이었고 수치스러운 짓을 범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나서 벼랑간 착하게 되어 후회한다는 그따위 일이 어디 있어. 무덤을 단 2발 앞둔 곳에서의 그런 후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것은 달콤하고 부정직하고 감동적인 면과 기껏해야 교화적인 배경을 갖는 신부님 이야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나에게 그 도둑 중에 하나를 친구로 고르지 않으면 안 되거나 둘 중 어느 한쪽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울기 잘하는 개종자는 아니야. 절대로 다른 도둑을 택했을 거야. 그는 사나이답고 개성이 있는 도둑이야.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개종 따위는 문제 삼지 않고 제 갈 길을 끝까지 가며 마지막에 가서 그를 그때까지 도와주었던 악마에게 비겁하게 설교한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개성이 있는 자야. 개성이 있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에선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일지 몰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나는 이 십자가 고행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다고 믿었는데 이제 비로소 얼마나 틀에 박힌 태도로 그리고 얼마나 빈약한 상상력과 환상으로 그것을 듣고 읽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데미안의 새로운 사상은 내게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제까지의 생각을 단번에 뒤덮으려고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모든 것을, 더구나 가장 신성한 것까지 농락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직 내가 미처 입을 열고 말하기도 전에 나의 저항감을 곧 알아챘다. 알고 있어.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종교의 결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보이는 하느님은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그것은 원래 하느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야. 하느님은 선한 것, 고귀한 것, 아버지와 같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높고 감상적인 것이기도 하지. 옳은 말이야. 그러나 세상은 다른 것으로도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모두 악마의 세계로만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부분은 전체, 그 절반 전체가 은폐당하고 또 묵살되고 있어. 그들은 하느님을 생명의 아버지로서 찬양하면서 그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모든 성적 생활을 간단하게 묵살하고 가능하면 악마의 것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아. 추호도.
우리는 모든 것을 숭배하고 마땅히 신성시해야 된다고 생각해. 단지 인위적으로 분리한 공인된 반쪽 세상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게 봉사함과 동시에 악마에게도 봉사해야 돼.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마까지도 자기 속에 내포하고 있는 하느님을 창조해야 돼. 그 하느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눈을 감을 필요가 없을 거야. 그는 그답지 않게 거의 격렬하게 말했으나 곧 다시 미소를 되찾고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한 일이 없는 바로 나의 소년 시절의 수수께끼였기 때문이다. 데미안이 그때 하느님과 악마에 대해서, 그리고 신적이며 공인된 세계와 묵살된 악마적인 세계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었고 신화였으며, 또한 두 개의 세계 혹은 세계의 반쪽, 밝은 쪽과 어두운 쪽에 관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다. 나 개인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인생과 사색의 문제라는 판단이 갑자기 성스러운 그림자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상이 위대한 이념의 영원한 흐름 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불안하면서도 경건함이 나를 엄습했다. 그 깨달음은 물론 무엇인가 확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책임과 더 이상 어린애일 수가 없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유독히 유년 시절 이래 품어온 두 개의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에 관해서 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내 마음 깊숙이 자리한 감정이 그와 통하여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우리의 견진성사일이 가까워졌다. 이 의식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거의 조화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다른 태도로 의식을 마칠 각오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데미안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상세계를 향한 입문을 의미했다. 얼마 후에 곧 견진성사의 날이 왔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억도 남아있지 않다. 그 후 모든 것은 변했다. 소년 시절은 내 주위에서 폐허가 되었다. 양친들은 어쩐지 나를 안타까운 심정을 품고 바라보았다. 누나들은 나에게 아주 낯설어졌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4. 베아트리체. 내 친구 데미안을 다시 보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 나는 장크트 모못이라는 곳을 향해 떠났다. 양친이 함께 오셔서 이모저모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감독하는 기숙사에 맡기셨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도 착한 아들이 되고 쓸모있는 시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 천성이 그것과는 동떨어진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정신, 그런 그늘 속에서 행복하고 싶은 나의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때때로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 나는 아주 변했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온종일 나의 내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 깊이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강물 소리를 듣는 데에만 몰두했다. 이 반년 동안에 나는 갑자기 성장했으며 키가 크고 야위었다. 몸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졌다.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나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를 싫어했고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내 생활의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그때 옆길에서 기탈린 외투를 바람에 나부끼며 한 사람이 다가왔다. 우리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알폰스 백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교외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 앉아 이상한 포도주를 들며 두꺼운 잔을 서로 부딪혔다. 그러나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곧 취하여 많이 떠벌리기 시작했다. 여자들에 대해서 백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알폰스 백은 18살쯤 되었는데 벌써 많은 경험을 쌓았다. 우리의 대화는 좀 저속했고 의미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나는 차츰 술집에 앉아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주 엄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도 이슥해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눅눅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가 집을 향했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내가 죽은 듯이 잠을 잔 뒤 고통에 못 이겨 잠을 깼을 때 나는 아직도 낮에 입었던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옷과 신발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담배 냄새와 토한 음식 냄새가 났다. 외관상으로 나는 그동안 몹시 타락해 갔다. 최초로 술에 취했던 것은 곧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는 폭주와 난행이 성행했는데 나는 그 패거리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축의 하나였다. 그들에게 끌려다니기나 하는 어린애가 아니라 인솔자였고 중심 인물이었으며 대담하게 술집을 찾아가는 단골 손님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두운 세계 그리고 악마의 패거리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서는 누구나가 알아주게끔 되었다. 동시에 내 마음은 비참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자기를 파괴하는 방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거리들에게서 굉장한 놈이며 대단히 과단성 있고 기지 있는 놈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면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근심에 가득 차 불안한 마음이 나부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술집을 나와 거리에서 어린애들이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일요일에 옷차림을 하고 밝고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나는 냉담한 향락자인 척했지만 나보다 더 상처받기 쉽고 수줍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품행이 나쁜 내 행동은 오래전부터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누구나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엄하게 벌을 받았다. 결국은 내가 퇴학을 당하고 말리라는 것은 모두들 예측하고 있는 일이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술집에 앉아 누군가를 꾸짖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싸웠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떤 손해를 입어도 하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곤 했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나는 벌써 오랫동안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 나는 장크트 모모시의 학교 시절 초기에 그에게 2번 편지를 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방학 동안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마음에 끌렸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우아한 옷을 입었고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곧 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표정에는 조금도 겁을 내는 듯한 기가 없이 발랄한 산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 엿보여서 그것이 또한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매력이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그 당시 내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앞에 자기 모습을 뚜렷이 보였고 성스러운 영역으로 가는 문으로 나를 인도해 갔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술집과 밤거리의 방황을 점점 멀리하였다. 나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다시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다. 다시 산책을 즐겼다.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주위로부터 사정없이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있었고 다시 이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생은 다시 예감과 형형색색의 신비스러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를 괴롭혔고 내가 언제나 그것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성의 문제는 이제는 이 성스러운 불길에 의해서 정신과 명상으로 승화되어야만 했다. 쾌락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순결이 나의 목적이었다. 행복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미와 정신이 나의 목적이었다. 내가 자신의 새로운 각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이 모든 새로운 수련 중에는 나에게 있어서 큰 뜻을 지니게 된 것이 있었다. 즉,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그리고 싶었다. 나는 마침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얼굴을 그렸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기묘한 감명을 받았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듯 싶었고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와 닮은 듯도 싶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초록빛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약간 치켜떠져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오른쪽 눈이 섬세하게 그러나 틀림없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이 꿈틀거림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본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알았던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어느 초여름의 저녁 무렵 태양이 붉게 서창으로 비스듬히 비쳐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그림과 마주 앉았다. 그때 점점 그것이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솟아올랐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방학 동안에 꼭 한번 그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내가 술집 출입을 즐기던 시절 내 고향 도시를 배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옛날 친구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본 뒤 말했다. 많이 컸군, 싱클레어. 그 자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이 보였고 언제나 똑같은 나이로 똑같이 젊어 보였다.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도시 변두리에서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같이 가자고 권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한 병의 포도주를 주문하고 술잔에 따르고 그의 잔과 부딪히고 학생들이 술 마실 때의 버릇에 내가 얼마나 능숙한가를 보이면서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집에 자주 가니? 그는 물었다. 술집에 가는 거야말로 정말이지 속물 같아. 언제까지나 날마다 술만 마시고 지낸다니 그것이 참된 생활일 수는 없어. 언젠가 읽은 일이 있는데 탕하의 생활이야말로 신비주의자가 될 최초의 준비 단계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예언자가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그도 전에는
향락주의자였고 탕하였어. 우리들은 곧 헤어졌다. 데미안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쌓여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어느 대학에 있으리라는 것, 고등학교를 나온 뒤 어머니와 함께 그 도시를 떠났다는 것 뿐이었다. 나는 추억을 더듬어갔다. 이제 다시 생각이 났다.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있는 낡고 빛이 퇴색한 문장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나는 다시 문장의 새를 그리려고 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새의 머리는 노란 황금빛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나는 그것을 계속 그렸고 며칠 내에 완성되었다. 결국 그것은 사나운 날짐승이었다. 날카롭고 분방한 머리를 가진 그 새는 어두운 지구 속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알로부터 부화되듯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지구를 뚫고 나오고 있었다.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것은 마치 내 꿈속에 나타났던 채색된 문장처럼 보였다. 나는 그 무렵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그러했듯이 꿈과 같은 예감에 들뜨는 대로 이 세 매의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시험이 다가왔으므로 나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다. 내가 돌연히 불미스러운 생활 태도를 청산한 이후 선생님들은 나에게 다시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변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같아진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이 생긴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를 더 고독하게 해주었다. 나의 이 변화는 어딘지 모를 곳에 데미안에게 먼 운명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란 무엇일까?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일도 없었고 읽은 일도 없었다. 오전 중에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때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 귓전으로 울렸다. 선생님은 큰 목소리로 아브락사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결부시키고 그것을 오늘날 미개 민족 간에 덜어 남아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마귀의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아브락사스는 좀 더 의미 있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과제를 가진 어떤 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이라는 말이 내 속에 반향되어 울렸다. 나는 다시 많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도 밤보다는 오히려 낮에 꾸는 수가 더 많았다. 여러 번 되풀이되어 나타난 어떤 내용의 꿈. 이제까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인상에 남은 꿈은 대강 이러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에는 파란 바탕 위에 노란 빛으로 된 예의 그 문장이 그려져 있었다. 집안에서 어머니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러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포옹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키가 크고 힘있게 생겼으며 막스 데미안과 비슷했고 내가 그린 그림과도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힘있게 생겼는데도 매우 여성적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나를 끌어당기고 온몸이 떨리는 애무 속에 나를 받아들였다. 쾌락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 포옹은 예배이며 동시에 범죄이기도 했다. 쾌락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뒤섞이고 성스러운 것과 추악한 것이 서로 얽힌
그리고 가장 섬세한 순진함에 의해서 흠칫 놀라는 깊은 죄악. 이러한 것이 나의 사랑의 꿈의 모습이었고 또한 아브락사스의 모습이었다. 나는 내년 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입술 위에는 옅은 수염이 자랐고 내 키는 다 자라 성인이 되었으나 나는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목적도 없었다. 나는 꿈속의 연인 모습이 현실의 인간 이상으로 생생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 자신의 손보다 더 뚜렷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과 얘기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것을 저주했다. 나는 그 모습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그것을 애인이라고 불렀고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성숙한 입맞춤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악마, 매춘부, 흡혈귀 또는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가장 섬세한 사랑의 꿈속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황폐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유혹했다. 그에게는 지나치게 좋은 것도 고귀한 것도 없었고 또 나쁘고 저속한 것도 없었다. 그해 겨우내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적인 폭풍우 속에 살았다. 그 당시 나는 기묘한 피난처를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우연히 찾았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무엇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필요한 것을 찾은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의 욕망과 필연성이 그를 인도한 것이다. 나는 시내를 산책하는 동안 교외의 어느 작은 교회로부터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두서너 번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연주법이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그 음악 소리는 특이했고 마치 기도처럼 울리는 매우 개인적인 의지와 완강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몇 차례에 걸쳐 저녁 무렵에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주위를 서성이곤 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은 신앙심에 넘쳤고 헌신적이었고 경건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나온 오르간 연주자를 몰래 따라가 보니 사나이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의 어느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나는 말없이 그와 마주 앉았다. 술집에는 우리 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아주 젊은 청년이시군요. 고교생이거나 대학생 같은데 음악가요? 아닙니다. 나는 음악을 듣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특히 당신이 연주하시는 것 같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번에 다시 오르간 연주를 듣고 함께 걸어갈 때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오래된 골목 안에 있는 커다랗고 낡은 집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요. 아시겠소? 내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도시의 유명한 목사이며 설교자지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재능 있고 장래 유망한 아드님이었으나 탈선해서 약간 돌아버린 놈이죠. 나는 신학도였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그 건실한 신학대학을 그만두었어요. 그는 성냥을 그어 벽난로 속에 종이와 장작에 불을 지폈다. 불길은 높이 올라갔다. 우리는 말없이 아마 1시간쯤은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고 있었다. 가야겠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에 나와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노수의 문패가 가스등 불빛을 받고 문 앞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주임 목사 피스토리우스라고 그 위에 쓰여 있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나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좁히고 있소. 만약 인류가 다 망해버리고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보통 정도의 재능을 가진 어린아이가 꼭 한 명만 살아남는다 해도 이 아이는 사물의 과정 전부를 다시 발견할 것이며 그것은 신으로, 악마로, 천국으로, 계명과 금지로, 신구약 성서로 될 것이요.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은 설마 두 다리로 걷고 있는 동물을 모두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요? 단지 그들이 똑바로 서서 걸어가고 자식을 10달간 임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전부 인간이라고 생각지는 않겠지요.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에 지나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개나 벌에 지나지 않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들의 각자 속에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이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라도 자각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가능성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대강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극히 평범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같은 곳을 망치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두드렸고 이것은 나의 자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내가 나의 허물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매번 나는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었고 좀 더 자유로워졌으며 이윽고 나의 노란 새가 아름다운 맹조의 머리를 파괴된 세 개의 껍질로부터 내밀었다. 6. 야곱의 투쟁. 내가 이상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브락사스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하게 옮길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일이다. 나는 그 당시에 18살로 여느 친구들과는 달랐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천재로 여기고 또 어떤 때는 반미추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별난 사람이었던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존경과 용기를, 즉 자존심을 불어넣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군요. 피스토리우스는 말했다. 내가 신학도였고 거의 목사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내 천직이고 내 목표였습니다만 나는 너무 빨리 만족해버렸고 아브락사스를 알기 전에 나를 여호와에게 바쳤던 것이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싱클레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어야 하니까요. 우리의 종교는 어찌나 닳아버렸는지 마치 종교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마치 이성의 산물인 양 굴고 있습니다.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지닌 우리의 새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젖먹이에 불과해요. 아, 고독한 종교는 아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하고 예배와 도취와 신비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도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가고 그 꿈을 즐기십시오. 그 꿈을 위해 재단을 세우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의미를 가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몰아내고 또 그것을 도덕적으로 트집 잡음으로써 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언젠가 다시 미친 생각이나 죄악에 넘친 생각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당신이 누구를 죽이고 싶거나 어떤 끔찍스럽게 외설한 행위를 하고 싶어지면 그렇게 당신 속에서
환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락사스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개씨가 아니라 다만 당신이 옷을 바꾸어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을 증오할 때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내부에 들어있는 무엇을 찾아내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부에 없는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이와 같이 나의 가장 큰 비밀을 깊숙이 찌르는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기묘한 느낌으로 뒤흔든 것은 그의 말이 몇 해나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데미안의 말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지 않았으나 서로 똑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피스토리우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장크트 모모시에서 있었던 그 당시 생활의 최대 수학은 오르간 곁에서 혹은 난로불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보낸 몇 시간이었다. 나에게 유쾌한 기분을 준 것은 나 자신 속으로 내가 전진해가는 것, 나 자신의 꿈과 사랑과 예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 내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한 것은 히스토리우스도 막스 데미안도 아니었고 내가 꿈속에서 보고 그림으로 그린 상, 꿈속에 나타난 나의 수호신, 남녀 양성적인 악령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불러야 했다. 그 모습은 이제는 내 꿈속에 또는 내가 그린 종이 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나 자신의 승화로서 내 속에 살아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내 친구 피스토리우스를 그처럼 절대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데 반발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한 감정으로 나타난 것은 어느 일요일에 그의 서재에서였다. 그는 자기가 연구하고 있고 사색하고 있으며 가능한 미래에 그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신비한 종교 양식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방법에 대한 반감, 신비주의에 대한 반감, 전통적인 종교 형식의 모자이크 유희에 대한 반감을 느꼈다. 피스토리우스, 꿈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 어때요? 당신이 밤중에 꾸는 진짜 꿈 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몹시 골동품 냄새가 나니까요. 그는 내가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순간에 내가 그에게 쏜 화살이 그의 심장을 찌른 화살이 그 자신의 무기 창고에서 끄집어낸 것이라는 것을 번개처럼 느끼고 재빨리 수치와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 공포를 느끼면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몹시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당신 말이 지당하오, 싱클레어. 당신은 영리한 청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골동품 냄새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상처 입은 아픔을 그의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아,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나는 그가 자기 스스로도 회의하고 있을 것에 틀림없는 바로 그 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이념은 진부한 것이었고 그는 과거를 향한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우리는 꺼져가는 불 앞에서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나갔다. 내 이마 위에서 카인의 표적을 느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꿈 전부를 내 앞에 세워볼 수가 있었다. 그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것,
새로운 종교를 선언하는 것, 숭고와 사랑과 예배에 새로운 형식을 주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힘에 닿지 않았다. 그는 과거 속에 너무 포근히 잠겨 있었고 이집트와 인도와 미트라스와 아브락사스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의 소임은 어쩌면 나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그들 자신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한 소임이 있다. 성장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 속에 확고해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더듬어 전진하는 일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나는 시를 쓰거나 설교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천직은 다만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인간의 일은 멋대로의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전히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는 일이었다. 이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끝났다. 나는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7. 에바 부인. 방학 동안에 나는 몇 해 전에 막스 데미안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가보았다. 어떤 늙은 부인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나는 데미안 가족에 관해서 물었다. 그 여자는 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진이야말로 내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크고 거의 남성적인 여자의 모습, 아들과 비슷하고 모성의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정열의 표정이 담긴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느낌이었다. 악령과 모성, 운명과 애인, 바로 그 여자였다. 내 꿈의 연인의 모습이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기적 같은 것을 느끼고 심하게 몸을 떨었다. 그 뒤 나는 예정대로 여행을 떠났다. 참으로 기이한 여행이었다. 이 여인을 찾는 것만 염두에 두고 발길이 닿는 대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쉬지 않고 여행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습이 밤에 내 꿈속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나는 찾아봐야 무의미하다는 수치스럽고 쓸쓸한 느낌을 안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일 뒤에 나는 H대학에 등록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나는 불어대는 가을바람 속에서 시내를 걸어 다녔다. 내 뒤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말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챘다. 그것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 나는 소리 질렀다. 언젠가 나는 네 그림을 그린 일이 있어, 데미안. 그리고 그 그림이 나하고도 닮은데 놀랐어. 그것이 표적이야? 맞아, 그것이 표적이야. 우리들은 팔을 끼고 나란히 걸어갔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함축성이 짙은 진귀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에 관해서 말하고 이 시대의 상징에 관해서 말했다. 100년 동안 유럽은 단지 공부만 하고 공장만 세웠어.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몇 그램의 탄약이 필요한가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몰라. 투쟁이 있을 것을 느껴. 곧 있을 거야. 내 말을 믿어. 곧 일어날 거야. 물론 그렇다고 세계가 개선되지는 않아. 노동자가 공장주를 죽이거나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하거나 지배자가 바뀌어지거나 하는 것뿐이야. 오늘날의 무가치를 증명할 것이며 석기 시대의 숙청이 있을 거야. 지금과 같은 세계는 죽을 것이고 몰락할 것이야. 이튿날 아침 나는 늦게까지 깊은 잠을 잤다. 새날은 나에게는
마치 소년 시절에 성탄절 때 체험해본 이후 처음 느끼는 엄숙한 축제의 기분을 가지고 밝아왔다. 이윽고 어젯밤 내가 막스 데미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그 교회의 정원에까지 왔다. 검은 옷에 하얀 앞치마를 입은 말없는 늙은 하녀가 나를 안내했고 내 외투를 받아서 걸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커다란 부인이 서 있었다. 아들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연령도 없고 영혼에 넘친 의지만을 담고 있는 얼굴을 한 그 아름답고 위엄 있는 여인은 나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가 나에게 어머니가 되든 애인이 되든 여신이 되든 간에 하여간 그녀가 있기만 하다면, 내 길이 그녀의 길과 가깝기만 하다면. 그녀는 내가 그린 매의 그림을 가리켰다. 막스가 당신한테서 이 그림을 받았을 때만큼 기뻐한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당신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태어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인거요. 새 역시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아시지요? 옛날 일을 생각해봐요. 길은 그렇게도 어려운가? 그저 어렵기만 했나요?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나요? 인간은 자기의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세계는 가벼워질 거예요. 그러나 영속적인 꿈은 없어요. 새로운 꿈이 나타나지요. 우리는 어떤 꿈도 붙들어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일 동안은 당신은 그것에 충실하셔야 해요.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원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날부터 나는 그 집을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리고 또 애인처럼 드나들었다. 밖에는 현실이 있었고, 거리와 집, 인간과 제도가 있었고,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고, 여기서는 동화와 꿈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대다수의 인간들과 경계선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표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깨어난 자 또는 깨어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노력은 더더욱 완전하고 지속적인 깨어있음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들 표적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의무와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즉, 우리들 저마다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자연을 아주 올바르게 대우하여 자연의 뜻에 맞도록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오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해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금 있는 것의 파괴와 새로운 것의 탄생이 가까이 오고 있고 벌써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마음으로는 뚜렷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자주 내 꿈을 얘기했다. 나는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내 생활의 유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매일 다르게 보였다. 때때로 나는 내 본질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그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만 내 내부의 상징의 모습에 불과하며 나를 더욱 깊게 내 속으로 인도에 들어가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느끼는 때가 있었다. 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책을 읽다가 한 개의 새로운 인식을 발견했을 때 나는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은 것과 똑같은 감정을 맛보았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운명은 그녀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8. 끝의 시작.
나는 무리하게 아버지를 졸라서 여름 학기에도 애취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계절 관계로 우리들은 집 안에 있지 않고 늘 강가의 정원에 있었다. 데미안은 말을 구해서 매일 끈기 있게 승마를 했다. 나는 자주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 나는 가끔 내 생활의 평화스러움에 대해서 감탄하곤 했다. 여름의 몇 주일은 가볍고 빠르게 흘러갔다. 학기는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이별도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모든 나의 의식을 집중하여 에바 부인을 생각했다. 말발굽 소리가 울려왔고 가까운 데서 요란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멎었다. 나는 창가로 뛰어갔다.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들어봐, 싱클레어. 드디어 시작한 거야. 너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박한 것은 알고 있었잖아. 뭐라고? 전쟁이야? 나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 선전포고는 안 내려졌어. 그러나 전쟁이 있을 거야. 소집영장이 나오면 나는 나가겠어. 나는 소위야. 네가? 나는 그런 줄 조금도 몰랐는데. 나는 아마 일주일 내에 일선에 가 있게 될 거야. 우리들 중에 누구나가 다 지금은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도 영장이 나올 거야. 얼마 안 가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데미안은 은빛 감도는 회색 외투에 제복을 걸치고 아무래도 데미안답지 않은 차림으로 출정했다. 젊은이들이 병사에서 나와서 기차를 탔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는 표적을, 우리의 표적이 아니라 사랑과 죽음을 뜻하는 아름답고 권위 있는 표적을 보았다. 내가 전선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겨울이 다 되어서였다. 전에는 나는 왜 인간이 어떤 이상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 이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음을 보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이른 봄날 밤, 나는 우리들이 점령하고 있는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때마침 생각난 듯이 가벼운 봄바람이 불규칙하게 멋대로 불었고 구름대는 플랑드르 평야 위를 하늘 높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나는 포플러 나무에 기대 서서 움직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며시 꿈틀거리는 밝은 하늘이 곧 커다랗게 솟아나는 일련의 그림으로 되었다. 구름 속에서는 커다란 도시가 보였다. 그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갔다. 그들의 한복판에 커다란 신의 모습이 반짝이는 별을 머리에 달고 산처럼 크게 에바 부인의 표정을 띠고 걸어갔다. 갑자기 그 여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의 이마로부터 수천 개의 빛나는 별이 쏟아져 나와 아름다운 곡선과 반원을 그리면서 검은 하늘을 날았다. 그 별 중에 하나가 날카롭게 울리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에게로 날아왔고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소리를 내면서 수천 개의 불꽃으로 부서지고 나를 끌어당기고는 다시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내 위에서 세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다. 나는 포플러 나무 옆에서 흙에 파묻힌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발견되었다. 나는 어떤 방에 바닥에 눕혀져 있었고 내가 불려온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느꼈다. 내 침구 바로 옆에는 또 한 개의 침구가 놓여 있었고 그 침구 위에 누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나를 보았다. 그는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내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싱클레어, 꼬마, 아직도 프란츠 클로머가 생각나니? 싱클레어, 내 말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한다. 너도 언젠가 다시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클로머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일로 해서. 그때는 네가 나를 불러도 지금까지처럼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그렇게 와줄 수는 없어. 그땐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바 부인의 부탁인데 나한테 키스를 해주면서 언제든지 싱클레어가 불행하게 되거든 그녀가 해주는 거라고 말하고 이 키스를 해주라고 했어.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다. 데미안이 내 입술, 전혀 멎을 것 같지 않은 피가 줄곧 흐르는 내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을 느끼며 곧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에 잠을 깨었다. 겨우 제대로 정신이 들어 급히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이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열쇠를 발견하고 나 자신의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을 들여다본다. 그 검은 거울 위에 나 자신의 모습, 이제까지 내 친구이며 내 안내자였던 저 데미안과 똑같이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